14번 공공재의 특성 중 비배제성. 자, 여러분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공공재는 중요한 건 소비에 있어서 공공재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익을 줄이지 않죠. 경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소비에 뭐가 있다? 비배제성.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된다. 공공재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소비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뭐죠? 1번은 비경합성. 1번은 비경합성. 3번은 비배제성. 15번 토지은행제도 설명. 자,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의 구획. 예를 들면 양립하기 어려운 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용, 공업용 이런 거죠.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의 구획을 통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한 정책. 요거 지역지구제. 자, 15번에 1번은 지역지구제에 대한 개념. 자, 이때 양립하기 어려운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번역의 차이인데 어울리지 않는, 양립하기 어려운 또는 어울리지 않는. 자,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의 가치 또는 개발이익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2번 장점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매입을 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이건 개념. 토지은행제도는 공영개발, 공공임대 보유제 등과 같이 정부의 직접 개입의 항목, 직접의 동그라미, 간접이 아닙니다. 직접. 자, 5번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5번은 단점. 5번은 단점. 토지은행제도 개념 3번 지문 많이 출제를 또 하고 있고요. 자, 16번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일정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은 사적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만큼 어떻게 돼요? 저가주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감소를 가져오. 공공주택이 늘어나니까 사적 시장에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어들지. 1번 틀린 지문.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소. 2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주택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가 돼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요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입니다. 이 균형 임대료인데 문제는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누가 손해를 봐요? 예? 요 가격 차이만큼 임대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저하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돼요. 맞는 질문이죠. 2번 정답. 3번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나 기존 임차인은 암시한 가격을 부담하는 분리분담. 기존 임차인 미축.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떻게 돼? 여러분 사회적으로 수요는 이만큼 증가를 하는데 임대는 손해를 보니까 공급은 이렇게 줄이겠지. 공급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이만큼이 되니까 이만큼의 뭐가? 우리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암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암시장에서의 가격인데 이 가격은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도를 내지.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틀린 점. 4번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다.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다. 자, 이럴 때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됐거든요. 그럼 가격은 변화가 없어. 문제는 가격이 변화가 없어. 여러분,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때는 조세가 전가가 안 돼요. 그러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 공급자, 여러분이 공급자가 조세를 우리는 전액 부담한다. 수요자가 아닙니다. 공급자. 주택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경우, 자, 5번이 이렇게죠. 주택에 있어서의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인 경우죠. 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는 세금을 이렇게 적게 부담해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죠. 수요자 부담이 우리가 적게 부담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요자 부담이 적으면 역진세가 아니죠.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역진세인데 틀린 질문. 2번 정답. 17번 틀린 것 여가과정 설명인데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이 같은 평면상에서 고소득축 수요 곡선의 왼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의미하는데 고소득층, 이게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이고 요거는 고소득층의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 얘기거든요. 같은 임대료 P0 같은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은 주거는 이만큼 소비하지만은 고소득층은 소득이 높게 더 많은 주거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1번 설명. 2번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 신규 건설로부터 나오지만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 고소득층의 주택으로부터 하향 동그라미 상향이 아닙니다. 하향 여과되어 나옵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빈곤층 인구가 많아졌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불된다거나 할 경우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착공량에 따라 증가한다.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장기적으로 균형 임대료는 원래 수준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되고 우리는 시장에 있어서의 고가 주택은 원래 수준보다 감소합니다. 원래 양만큼 증가 못해.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주택의 상향 여가 과정은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 할 때? 감소. 여러분이 거기 맨 끝에 증가가 아니라 뭐가 될 때 나타난다? 감소. 한 3번 정답 물었죠. 감소. 18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해요. 처분을 기피하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맞고,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게 누가? 수요자 부담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 게 있죠? 탄력적일수록 뭐다?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자, 여러분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우리가 수직선일 때는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동하는데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100% 전가돼. 누가 다 부담한다? 수요자가 전액 부담. 4번 정답. 수요자가 모두 부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자, 이렇게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공급이 고정됐어요.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가 부과된다. 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량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공급량 자체가 불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세가 전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네요. 자, 19번. 오염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갑은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에서 우리는 투자 분석하는데 투자 금액은 1억 원인데, 자, 19번에 1번에 뭐죠? 대안 A에 투자를 한다면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얼마? 기대 수익을 구해야겠죠. 먼저 기대 수익은 얼마? A일 때는 얼마?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때는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정상적일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는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지면 얼마? 1,000만 원일 때 이 가중친 확률을 곱하죠. 얼마? 20%는 100%의 20%는 0.2, 100%의 60%는 0.6, 100%의 20%는 0.2죠.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이거는 1,000만 원. 이거는 얼마? 1,800만 원. 이거는 200만 원이니까 얼마 나온다? 3,000만 원이 나오죠. 자, 기대 수익은 3,000만 원이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기대 수익. 총 투자 금액은 1억이죠. 1억 원에 기대 수익은 3천만 원이자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30%. 대안 B에 투자한다. 자, B에 투자했을 경우에 기대 수익은 얼마냐?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2천만 원. 예? 그리고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게 2,500만 원. 그리고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3천만 원. 곱하기 여기는 몇 프로? 20%. 여기는 60%. 20%. 얼마죠? 400. 여기는 얼마? 1,000만 원. 여기는 600만 원이 되겠죠. 1,500? 1,500만 원. 그러니까 얼마? 2,500만 원이 되겠네. 자, B의 기대 수익은 2,500만 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 1억 원에서 기대되는 수익 2,50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25%. 2번 맞고, 대안 A의 표준 편차, B 표준 편차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고,
대안 A에 비해서 대안 B 밑줄 읽을까요?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나, 자,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위험이 작다. 위험이 작다는 말이에요. 위험이 작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게 뭐? B죠. 그래서 B 맞는 질문. 자, 그럼 5번 질문 보면은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A가 몇 프로? 30%, B는 25%. 표준 편차를 보면은 A는 얼마? A는 1265만 원. B인 경우는 316만 원. 또 이게 크죠. 자,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A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니까 틀린 점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위험이란 손실의 가능성인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죠.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원리금 상환 부담도 대출금이 많아지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2번 정답. 무위험률은 투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서 국채 수익률을 말하죠.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위험의 개념이고 5번 요구 수익률에는 뭐가 포함된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위험 할증률은 요구 수익률에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1년간 유효 총소득이 1억 원인 임대 빌딩이 있다. 순영업소득. 자, 여러분 얘기죠. 유효 총소득은 1억 원. 1억 원에 뭐를 빼야 돼? 영업 경비를 빼주면은 순영업소득 얼마 나오죠? 자, 영업경비 얼마? 자, 영업경비에 우선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요금 포함되죠. 300만 원 포함되고 재산세 1,500만 원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화재보험료, 소멸성 보험료는 화재보험료 700만 원 포함돼요. 공실손실 상당히 포함 안 되고 유지관리비 포함되죠. 얼마? 3천만 원 포함돼요. 전기료 포함돼요. 200만 원. 그런데 또는 뭐는 소득세, 융자 원리금 포함 안 되고 불량부채 포함 안 돼요. 이거 다 대주니까 얼마? 얼마? 2,500, 5,500, 5,700. 그러면 1억에서 5,700 빼니까 얼마죠? 4,300만 원이 정답. 4,300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평균 분산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 평균 분산법은 수익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투자 대안에 있어서 분산이 위험이죠. 위험을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A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B보다 크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B보다 작다. 이럴 경우는 뭐를? 우리는 A를 선택을 하고 또 위험이 같을 경우에 기대 수익 높은 A를 선택을 해요. 2번 맞고 3번 A의 기대 수익률은 B보다 크고 표준 편차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도 뭐를 선택? A를 선택. 평균 분산법은 기대 수익률도 크고 이렇게 A가 B보다 크고 또 A가 B보다 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 평균 분산법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죠. 4번 정답.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은 위험이 낮은 거죠. 낮은 쪽에 투자를 합니다. 자, 23번. 자, 어느 투자 대상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 순현가는 30억 얘기죠. 순현재 가치는 여기에 30억 원인데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죠. 여기에 100억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 130억 원이야. 이때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데 이게 130억 원을 현재 투자한 금액 100억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1.3이 나오죠. 1.3. 2번 정답. 24번. 다음은 어림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나는데 총의 동그라미 지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총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세전세후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종합환원 이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총 투자한 금액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는 걸 말합니다. 조소득 승수가 얼마? 5다. 자, 여러분 조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인데 이게 5고 여기 얼마? 조소득이 2천만 원이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은 곱해주니까 얼마? 1억 원이 되겠죠. 자, 24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잠시 약간 쉬고 2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